이 불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사실 얘기하는 것보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이게. 아,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모닥불 보는 게. 살면서 이렇게 모닥불을 보면서 여유를 가져볼 때가 있었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하고 나름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고 하니까 많이 이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 오늘 좋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은 계속 불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는 아주 조금 할까 했는데 막상 또 불이 있으니까 불도 보고 싶지만 얘기할 것도 좀 많아서 몇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하고 싶은 주제가 뭡니까, 얘기할 때, 형님? 지금은 선거 기간이어서 네. 한편으로는 아직 정의당이 크지 않은 정당이지만 춘천에서 이제 어쨌든 이 거대한 바람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불바람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불바람. 그러려면 춘천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거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실 정의당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인터넷상의 소수이고요. 전체 흐름상 과연 그럴까? 제가 만나본 유권자들 바닥 민심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비례정당에 참여하네 마네 뭐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뭐 구설수만 오르긴 하지만 일반 제가 만난 유권자들 상당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춘천은 일정 정도 정의당과 엄지철에 대한 지지세가 있어요. 춘천은 제가 보기에도 엄재철이란 후보에 대한 호감이 좀 많이 있는데 댓글에 이제 정의당으로 보면 네,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당으로 보면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이렇게 속상해 좀. 네, 맞아요. 네. 저도 당원된 지는 한 근데 4년 정도 됐는데 뭐 격거리를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붙었을 때 한편으로 보면 정의로운 게 뭐지? 이게 부의 불평등이 그대로 진보건 보수건 다 한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었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 민주화 정의로 대변됐던 이런 층들이 많이 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뭐냐면 조금 달랐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이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높아졌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은 정의당이 이번에 사실 무관심한 존재였으면 이렇게 뭐 욕을 먹던 이렇게까지 안 하죠. 아예 저기도 이제 그라운드에 저런 거야, 링 위로 올라오겠구나 라고 하니까 견제가 일정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견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 저는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사실 보면 좀 더 잘하라 하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게 보면 우리 일명 선수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은 말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의외로 이번 선거가 많이 기대도 돼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딱 세 가지 축이 되는 거죠. 하나는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인가? 하도 이름을 바꿔갖고 미래통합당으로 대변되는 구 옛날 보수.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을 그쪽에 한쪽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저는 뭐 이제 기득권 새로운 보수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크진 않지만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한쪽 블럭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세 블럭이 이쪽 정도 자리 잡는 시기라고 봐요. 네, 제가 요즘에 댓글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면서 느끼는 게, 그럼요. 오늘 주제랑 좀 연관이 다니까 그냥 바로 좀 말씀드리면 이 차별, 코로나도 연관이 돼 있고 이 차별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좋아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의 구분을 좋아한다와 싫어하는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우리 지금 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적 현상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별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차별에 대해서 지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또 하나의 지금 주제잖아요. 우리 저 주제라고 해야 되나 이 당의 예. 목표.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에 대한 걸 어려서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차별을 좀 겪어왔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가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네. 전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네. 여기 제가 일화가 있는데 한 15년, 20년쯤 전에 제가 전주에 살다가 서울에서 몇 년 살다가 귀촌을 했죠. 화천으로. 화천으로 처음에 왔는데 이제 농업 쪽에 관련된 농업 친환경산물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랑 계약을 하러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계약하는 자리였는데 농가 선생님들 한 다섯 분 정도 그리고 저랑 한 분은 저랑 친한 분이에요. 근데 저랑 친한 분 말고 네 분이서 제가 말투가 이미 많이 전라도 말투가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하 아니면 험담 욕, 이런 걸 뒷담화 한 거예요. 뭐 예, 이런 거. 그래서 뭐 남 뒤통수를 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오가는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저랑 친한 분은 제가 전라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분도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실수로 물컵을 딱 엎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이 신발 바지가 젖었어. 근데 제가 그 형님이랑 워낙 친하니까 평소에 사투리가 조금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형님한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따 양 한마디 한 거야. 아따 양은 사투리잖아 전라 사투리. 그 순간 다 얼어버린 거야. 제 전라도였어?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말은 못 꺼내고. 아, 얘 전라도네? 이제 그 확신은 좀 되는데 그 순간 말은 못 꺼내고. 에이, 참.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강원도에 좀 꽤 있었어요. 근데 한편에 걔는 전라도에서가 아니라 하면 다른 지역에 대한 텃세 같은 게 그런 좀 것도 있었을 있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적인 차별이 이건 물론 그분들 개인으로 나쁜 분이라든가 제가 싫어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쓰였잖아요. 그 지역 차별적인 문제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고 거의 사실 요즘 찾기 힘든데 근데 의외로 외국인 혐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저희 누나 미국에 있는데 오늘 새벽에 통화했나 어제 통화했나 그랬는데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째려보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정의당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에 대한 거가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별은 뭐냐면 권력과 관계된 거예요. 즉 기득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진보 내 기득권이 일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그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죠.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그랬더니 학교 정규직들이 다 반대해요. 근데 그 중에는 한국교총으로 대변되는 보수 집단도 있고 정교조로 대변되는 진보 집단도 있어요. 둘 다 반대 목소리가 더 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같이 공평한 세상 만들자고 하고 기울어진 운동자가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했는데 막상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 아니면 뭐 눈 감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차별은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땐 이게 단순히 남녀 간의 가부장적 사회에 있는 차별이 굉장히 크죠.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명절 때 극심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마다 막 또 충돌이 일어나고 막 불편해지고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니까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한편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남녀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청년이라든가 노인이라서 받는 차별 또 지역적 차별도 있어요. 수도권과 지역과 달라요.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고 국회의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많이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이번에 8석밖에 안 돼. 갖고 올려야 8명밖에 안 돼. 300명 중에 8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차별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 근데 제일 큰 차별은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이 제일 심각하다고 봐요. 뭐 아무리 뭐 옆에 전철이 새로 놓이고 문화시설이 새로 들어선다고 해도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아니면 좀 다른 사람만큼 내 일한 만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화감 생기고 힘들죠. 사실 서럽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도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한 40% 가까이가 비정규직, 지금 400만 넘는 인구가 비정규직에 놓여져 있고 그들이 받는 임금 차별은 정규직의 60% 같이 안 돼요. 특히나 남녀 간은 더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해요. 이런 것만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제21대에 딱 들어서면 첫 번째 법안으로 그걸 제출할 건데요. 그것이 지금 보면 남녀 차별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종교계에 있는데 핵심은 종교계가 아니라 경제계로 대표되는 사측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극렬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건 임금 차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집거 가지고 100을 벌었다면 앞으로 더 내놔야 되니까 그걸 못 내놓겠다는 그 로비가 극심하죠. 그렇지만 정의당은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니 첫 번째 법안은 차별금지법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마 21대 쉽진 않겠지만 그거 하나만 성사시켜도 대한민국 사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비례 정의당에서 비례를 네.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뽑힌 사람들. 네, 뽑힌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왜 어느 댓글 보니까 왜 첫 번째 주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불안정성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네. 그 잘 모르고 여성의 젊은 사람을 왜 했는지 그래서 왜 당의 이미지를 좀 안 좋게 가져가냐 네. 오히려 안정적이고 검증된 사람은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이렇게 좀 곱씹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다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권을 먼저 선택할 그 선택권 유권자들이 약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도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을 좀 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저는 욕을 하시는 분들의 욕을 하시면 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유호정 후보가 뭐 그게 옳았던 그러던 걸 떠나서 어찌 됐든 조금 뭐 보기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유권자들이 그럼 받아들이면 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되 이 기준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깨 나가야 될 차별적인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한 이런 구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사회에서 보면 일자리 구할 때야 경력자 많이 구하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도 경력자만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러면 재선 3선, 5선, 6선 한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 정의당에서도 재선 국회의원 해봤던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1, 2번 쭉 세워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껏 다른 당도 3선, 4선들 많은데 왜 국회가 정치가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그러면 경력자만 구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그 그렇죠. 국회의원직에 한직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 자리에 초선이고 아직 많이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그거 하나로 마치 큰 뭐 잘못된 거냐 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설령 이 문제가 나중에 또 어쨌든 그 후보가 자질에 따라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지금 청년 1번을 저희가 세웠던 걸 다 폐기하냐? 그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자꾸 시도해서 청년들이 자꾸 이런 정의당이 갖고 있는 아니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1번, 2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정말 자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자꾸 앉혀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못할 확률이 사실 크죠. 경험이 그럼- 없는데 당연히 경험자보다는 뭐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의당은 그런 그 비례 국회의원들한테 경험 많은 당직자들하고요. 이 사람들 절반 이상을 다 의무적으로 채용했어요. 서포트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다고 봐요.
뭐 저도 국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경력은 많은데 그렇죠. 국회 경력만 없잖아. 국회 경력만 없어. 아. 안타까워 아주. 근데 저나 뭐 유호중 후보랑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 경험치가 좀 다를 뿐이에요. 또 뭐 예전에 뭐 훌륭했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도 사실 20대 때부터 두각 나타냈던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걸어보는 거죠. 확률상으로는 사실 40대 50대가 나을 수도 있지만 일 잘하는 걸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을 키워야 또 30, 40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오래된 사람은 굳은 관성 같은 게 있어서 맞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못해요. 요즘처럼 빨리 바뀌는 시대에는 네. 젊은 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진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김진태. 제가 김진태를 검색을 좀 해봤는데, 김진태 후보. 어제도 오늘도 자전거 타고 분홍색 잠바를 입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디로 다니는지. 김진태를 검색을 하면 영국 배우 김진태님이 계세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모르시죠? 51년생이신가? 지금 여기 프로필에 지금 제가 51년생. 아마 이거 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다 아실 분이세요. 아 그래? 제가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 성함을 몰랐어요. 야, 이분이 얼마나 김진태 때문에 좀 열받았을까. 춘천 김진태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분의 제가 방송에 우리 춘천 당원 중에도 김진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김진태란 이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참 이 춘천 국회의원 김진태 때문에 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또 최근에 역시나 끊이지 않는 막말을 하셨는데, 김진태의 장점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킨십이 좋아요. 지금 거리에서 굉장히 호감 가는 언행들 아니면 행동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노래교실 같은 데 가서 1시간 동안 같이 스킨십하고 아니면 그 이야기하고 뭐 같이 놀고 이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보면 저도 이제 한 2번 마주쳤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기사식당 같은 데서 만났어요.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이게 부지런하게 다니죠. 제가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막말들이나 네. 뭐 막말 플러스 뭐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행동, 이런 게 진심으로 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전략이란 얘기지. 그러죠. 그러니까 춘천이 낳은 최고의 전략가는 저는 김진태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인 거지 그 사람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 TV 토론 조만간에 아마 붙을 것 같은데요. 네. 김진태 후보 저 얘기할 것 같아요. 자신 대선 나가겠다 그 얘기할 거. 했어요. 했어요? 대선 이번에 어디죠? 그 최근에 영상 찍으셨던 거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네, 그래요? 그 5가지 저기 그거 할 때 그때 대선을 준비한다고까지 대통령. 얘기했어요. 예, 춘천 강원도의 최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삼선을 향해 삼선을 먼저 하고. 쐐기를 박는 거죠. 내가 국회 대통령 하려면 나를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원도에서 대통령 후보 내려면. 진짜 대통령까지 바라니 뭐 어쨌든 전략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춘천의 최고의 전략가는 김진태였다. 현재까지. 그 무서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그 뒤에 행동들이 살아남았잖아요. 사실은 다 한 방에 훅 날아갈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근데 김진태는 그렇게 날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남은 다 저런 거잖아요. 영남에는 김태호나 홍준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심어도 국회의원으로 올라올 수 있어.
근데 강원도 춘천에서 김진태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면 미통당에서 당선시킬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진태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진태 외에 다른 답이 없었다 이게. 네. 아니면 김진태 말고도 다른 사람 꽂으면 당선시킬 수 있었으면 다른 사람 꽂았을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김진태가 아니라면 춘천의 진보 세력이 네. 보수 세력보다 자신할 수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는 그럼요. 김진태이든 아니든 그냥 다른 사람이 오면 아마 질걸 웬만큼 중량급 아니면, 왜냐면 지난번 시장 선거 때 꽤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미통당이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한 번도 진보 세력이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불안하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김진태가 유력하니까 보낸 건데 만약에 김진태가 없었다면 그 진보 세력 쪽으로 예. 많이 기울어졌다. 추가 춘천 그렇죠? 지역이 그동안 사실 찍을 때마다 계속 안타까웠었죠. 계속 뭐 김진태 전에도 그렇고. 이번엔 김진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쪽 그 보수색이 짙은 강북 쪽에 6개 읍면동에 철원 하천 양구로 묶이고 5만 5천 명이, 나머지 23만 정도가 이쪽에 서울 이쪽 춘천 가부로 있는 건데, 그쪽은 속사 태계 등 진보 쪽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김진태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시민 여러분 바람만 제대로 불어주면,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 고향에 혁명이 일어날 때는 뭐 일주일 안에도 확 일어나는 거죠. 경기도 고향에 심상정 대표가 당선되는 것보다 아마 춘천에서 엄재철이 당선되면 전국적 주목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혁명.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혁명의 바람이 불 때는, 선거혁명 바람 불 때는 이틀이면 다 바람 분다는 게 봐요. 뭐 기대도 돼요. 그렇죠. 요즘에 엄재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 많이 알더라고 이제. 거의 다. 네. 예. 특히 오늘 이제 저녁 때 거리 인사했는데, 호응도가 달라. 민주당 뻘짓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비례정당에 대한 꼼수 정당 만들고 다른 이제 자기네 친문 그룹인 저쪽이랑만 하겠다 이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상당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저는 꼼수라기보다는 뭐랄까,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절박함이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99석을 가진 부자가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절박함과, 정말 6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제도를 바꿔서 한 5개 정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시키는 게 절박함인가? 저는 그 절박함은 아니에요. 설령 그리고 미통당이 일당되면 마치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되고 국회의장 내려와야 되고, 그런 공포 정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존에 그러면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노동당 등 기존의 소수정당들과 잘 협치해서 더 크게 목소리를 키울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오로지 자기네 정당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당선, 이것만 눈앞에 것만 보니까 큰 그림에서는 막상 조바심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대인배의 풍모가 좀 부족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몇 석의 문제라기보다 과거에 다시 이명박 정권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느꼈던 어떤 그런 충격하고 그때 상실감, 패배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민주당 당내에서 그게 이제 많이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좀 이게 좀 여유가 없어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대인맥 풍부한 데 부족하다든지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진보 세력이 좀 더 정리가 됐었고 자리가 잡혔으면 그런 면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성 많이 다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거 끝나고 한번 그런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번 이런저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의당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서로에게 상처는 좀씩 남을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상처를 일부러 주려고 노력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상처를 서로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근데 말이든 뭐 표로는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굳이 공격적으로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은 다를 수가 있죠. 어느 순간에 서로 뭐 안 맞는 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처는 내지 말자.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반에서 덩치 큰 두 놈이 있어요. 서로 싸워요. 네? 그런데 이 덩치 큰 놈이 서로 싸워서 뭐 짱 먹는 놈 일진이진 있잖아요. 일진하는 둘이 막 싸워. 또 한 번 싸워야 돼. 그런데 그럼 내가 저 놈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 작은 놈이 하나 있어. 조금 작은 놈은 너 왜 내 편 안 들어? 야, 네가 내 편 안 들으니까 얘한테 내가 마지 못할게.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이번 선거에 많이 들었던 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통당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거기가 위협적이잖아요. 제일 위협적이면 거기랑 싸워야지. 왜 3등 4등 하고 있는 정의당한테 너네 이쪽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는다고 왜 거기를 자꾸 타박하고, 너네 때문에 안 된다는 둥, 너네 때문에 쟤네가 1등하면 쟤네가 내가 맞으면 어떻게 했냐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아쉽거든요. 차라리 내가 정말 쟤랑 싸울 테니까 너 조금만 같이 좀, 아니면 야 한번 지켜봐주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응원을 좀 부탁하던가. 그래서 많이 속상해져. 근데 대한민국이 왜냐면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통당이 10년 동안 야가 이 모양을 해쳐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딱 세 번째 대통령 맞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쟤들한테 더 가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의의 조바심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지 않나. 그건 정의당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클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거대 양당에 가려져가지고, 그렇죠. 이번 기회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저는 거대 양당보다 민주당 때문에 잘 못 큰다고 봐요. 어쨌든 거대 양당 중에 그렇죠. 그 뭐 사실은 뭐 아예 대놓고 반대한 거는 또 미통당이었으니까, 그 뭐 어쨌든 거대 양당의 그늘에 가려서 좀 더 우리의 목소리를, 약한 자들의 대변인을 하고 싶은데 안 됐던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씀하셨듯이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이제 이 판을 넘길 수 없는, 또 그건 또 일편 뭐 맞다고도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좀 더 조율이 안 되고 그랬던 건 아쉬운 거죠, 서로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더 큰 사람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과격히 표현하면 우리의 몫인데 그것까지 또 가져갔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자꾸 부딪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보는 원래 더 많이 가진 자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누구나 그렇듯 사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잖아, 그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이 160석을 가져도 달라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그 봐봐요. 얘기는 이제 평가 속에서 다시 네. 한번 해봐야겠다. 그 뭐 선거가 뭐 이번 선거 이후에 또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 뭐 이번 기회는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 그 대한민국에 움직이는 정치 세력 세 블럭 중에 한 블럭을 어쨌든 링 위로 올리는 것, 정의당. 네. 사람들의 시선에 링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성과다. 그래서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한 축의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 크진 않지만 링 위에 올려서 정당한 어쨌든 이 경쟁을 해보는 것이 저는 이번에 총선의 가장 큰 목표이고, 그렇지만 좀 더 사이즈를 좀 더 크게 선택받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지형도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갈까요? 제가 처음에 3개월 전에 처음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했어요. 좀 더 됐죠. 한 6개월 됐나? 2년 전에 그 강원도의원 선거하고 나서 1년쯤 더 지나고 나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막 할 때 이거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제도가 바뀌면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석패율제와 관련된 그동안 지역사회에 오롯이 사표 심리 없이 좀 이렇게 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끝내 뛰는 중간에 막판에 이제 선거제도에 석패율제가 안 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3개월 그러고 나서는 석패율제 도입 안 되고 하고 나서는 낙담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또 사표 심리가 발동돼서 정말 득표력을 얼마나 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1등 할 자신은 없었고, 당연히 2등 할 자신도 없었고, 후보가 3명이면 3등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뛰면서 내가 그럼 1등은 정말 못하는 건가? 아니면 2등은? 그걸 당이 적고 그 당의 큰 당들의 조직력만큼은 안 되지만 뭘 못해볼 게 또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개표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시민들한테 인사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3등에도 뭐 그전처럼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때부터 출마해서 지금 5번째거든요. 그전처럼 한 자릿수는 아닐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열외로 치는 정당이 아닌 원내는 아니더라도 강원도에서 일정 정도의 정치 세력을 인정받는 득표를 저는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춘천에서.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제가 잘 치러내면 아마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전 지역구에 6개, 7개 이 기초의원 지역구에 전 후보들 다 출마시키는 것, 그리고 한 명씩 당선시키는 것, 최소한 3명 이상의 시의원을 배출해내는 것.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엄제철로 끝나는 선거가 아니라 엄제철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다른 엄제철, 지난번에 석사동에 나왔던 윤민섭 뭐 이런 정치 세력들이 춘천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자신이 이번 선거에 통해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춘천에 있는 엄제철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 수 있다. 심상정 대표가 있는 고향이 보면 각 선거구별로 기초의원들이 계속 당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교양 교실 같은 것도 하고 뭐 마실 모임도 계속 이래요. 목포 같은 경우 윤소아 의원이 있잖아요. 그 동네도 보면 윤소아뿐만이 아니라 각 시의원별로 거기도 4명인가 5명 가까이 돼요. 춘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네, 거기 2당이에요, 2당. 거기 참
자유한국당이 없지 참 거의. 그렇긴 어쨌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정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요. 춘천도 2년 후면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건 이제 다른 정치 지형을 볼 거다. 춘천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가운데 정의당이 핵심이 될 거다라는 자신감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제가 푹 붙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아, 기대가 되네요. 아,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선거보다 2년 후가 더 기대되죠? 아니, 저는 사실 이번 선거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게 선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얘기했지만 엄지철 많이 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랑 정말 다르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좀 약간 유지들 모임 비슷한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번에는 과거처럼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인이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지인이. 그리고 그 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엄재철도 괜찮더라. 이 얘기가 서민들 계층이 아니라 조금 지역 경제도 많이 움직이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가 참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대 보면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눈물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 연기에 눈물이 나는 건지 그 이야기에 눈물이 나는 건지. 아, 잘 탄다. 이 사실 옛날에는 캠프파이어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옆에 위도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중도에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캠프파이어를 아무 데서나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옛날에는 젊음의 광장 아니면 젊은이들이 자주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나라 땅에서 이제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경제적 발전이나 그 산도 마찬가지. 지리산형 옛날에 텐트 갖고 가가지고 다 텐트 치고 자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 산장에 예약을 다 해야만 그쵸. 가고. 그래서 예약이 안 되면 갈 수도 없어. 그렇죠. 갈 수는 있지. 가면 복도에서 자거나 낑겨서 자거나.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꽤 괜찮아요. 국가가 잘 관리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용을 더 그것을 관람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기에 비용을 들여야 되면 오히려 보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저소득층을 오히려 이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뭔가 사실 규범이 하나하나 늘어난다는 게 아까 전에 뭐 똑같은 거 반복일 수도 있는데 편한 만큼 자유도가 떨어진다고나 그렇죠. 할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산업화라든가 아니면 산업화 등등의 명목으로 많이 돈 되는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유화가 됐다면 이제는 공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릉 경포대 앞에 가보면 굉장히 큰 호텔이 이렇게 미음장가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강릉 경포대 앞바다의 전경이 사라졌어. 그럼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는 그 호텔에 숙박을 해야만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광경은 그게 왜 독점적으로. 그 사람들 거냐는 거야. 그 좋은 그림이.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경이나 아니면 환경, 산, 들, 바람, 흙 이런 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만인이 다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많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요즘에는 내 친구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도의 레고랜드보다 전국에 정말 그 넓은 땅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장만 해도 무지하게 올 거라는 거야. 전국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1000만이 넘어요. 근데 반려동물이랑 같이 놀러 갈 데가 없어. 그것만 해놔도 달라질 거야. 그러게 손 안 대고. 오히려 일자리도 꽤 날 수도 있어요. 레고랜드는 일본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가 개장한 후에 6개월 만에 할인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레고랜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이라도. 예. 근데 그러면 이미 들어간 분도 그동안 있고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도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낫다. 네. 그 장기적으로. 지금 알펜시아 하려고 내놨잖아요. 네. 안 팔려요.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잘못하면 다 해놓고 안 그럼요. 팔리면 에머시 단지가 되고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게 되고. 뭐냐면 또 하나는 100년 동안 멀린사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100년 동안 아무도 못 가겠다, 그러면. 그게 뭐야? 우리 땅 갖고. 거기다 대고 아주 좋은 그럼요. 유적지인데. 또 하나는, 거기가 아마 처음에 5천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700 얼마 투자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고랜드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절반 정도만 투자를 한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사실 애초에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비유가 성립될 수 있죠. 춘천에 이마트가 들어올 때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해서 춘천시가 고용도 많이 해주고, 그런 대형마트에 많이, 외지인들이 많이 관광이 올 테니까, 뭐 어쨌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편의점 들어선 거랑 뭐가 다냐. 그거 뭐 보러 오겠냐고. 사이즈가 다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춘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설계도가 딱 나타났을 때 명동의 상가 운영에서 반대의 성명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울렛, 호텔, 먹거리 다 들어와. 그러니까 돈은 벌어서 기업체가 가져가고 그럼요. 고용 인원은 사실 많지도 않고. 해봐야 뭐 있긴 있겠죠. 있죠. 근데 해봐야 사실 핵심은 다 서울이나 영국이나 등등 전문 업체에서 들어오지, 지역의 인력들이 들어간다? 아마 청소나 용역 정도 들어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일자리 몇 개는 늘어나겠지만 그럼요. 실질적인 자본의 이동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서울로 빠져나가거나. 그리고 아마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현재 큰 섬 한가운데 멀린사가 지금 레고랜드를 세운다고 해서 600억인가 800억 가까이를 교에서 지불했어요. 그걸로 이제 자기네들 투자금과 합해서 짓는다고는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봐요. 웬만한 큰 땅덩어리에 집이 하나 들어가려면 하우스도 파야 되죠. 전기선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기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주변이 다 유적 보존 지역에 묶여 있어서. 그거 알면서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누군가의 책임 물어야 돼요. 뭐 잘하려고 했다? 에이, 말이 안 돼. 이 개발에 대한 환상은 춘천이 개발을 이렇게 크게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은 사실 그런 환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이버 들어온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춘천에 그때 몇십 명인가 고용하기로 해서 그 인원들 하고 2년인가 다 잘렸어요. 다 내보냈어요.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춘천에 뭐 도움이 돼? 그래도 많이 살아야, 한 300명, 400명이라도 살아야 지역에 나와서 집도 얻고 밥도 먹고 식당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얼마 없어요. 연구소만 있어서. 서버만 있는 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데이터 센터인가?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인데
그럼요. 제공한 그 춘천 넓은 땅덩어리 헐값에 가지고 왔는데. 그쪽 거기 카페 자리도 아, 그럼요. 좋은 자리들인데 경치도. 먹튀. 그러면 춘천에서는 뭘 하면 오히려 자연을, 이제껏 우리가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상수원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은 차별받아오고 침해를 받았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그 침해라기보다 그쵸? 개발을 못했죠. 개발을 못했죠. 그럼 이제 대가를 받아야지.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을 해야죠. 부평공단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조그만, 큰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좀 효과적으로 특히 춘천의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환경 벤처 같은 거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야죠. 받아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야지. 향후 사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횡성인가 원주에 지금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 중소기업 하나 들어왔거든요. 핵심은 저거예요. 배터리에 얼마만큼 전력을 담을 수 있는 건지.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초저전력으로 그 내연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기 조금의 힘으로 많이 가는 것. 이런 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일 거다. 근데 이거는 좀 굴뚝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은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다 유치하려고 하는데, 춘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동안 환경 보존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서울 경기권의 시민들의 수질 환경이나 이런 걸 위해 여기에 그동안 산업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받아서 그럼요. 그걸로 새로운 신사업,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거를 얻어야 된다. 뭐 이치적으로는 일리가 되는데 지자체의 요구를 정부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엄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전투력 있는 사람이. 그럼요. 보세요. 1번, 2번 당선되면 이번에 춘천의 분구도 이상하게 됐잖아요. 여당 책임도 있고 지역구 현역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엄지 처리 해봐요. 다들 눈치 보게 돼 있다고요. 엄지철의 목소리는 춘천 시민의 혁명적 목소리를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달라져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그러고 잘하고. 시민을 위해서 우는데 그럼. 자기 개인의 정치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겠지만,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게 주변에 예술하는 사람이 진짜 좀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굴뚝 없는 산업의 가장 최고봉은 사실은 예술문화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 요즘 문화의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춘천이 좀 한국 내에서 춘천이 아니라 세계의 춘천으로 이름을 알릴 만한 정도의 뭐 문화, 영화가 뭐 영화도 문화 중에 포함되지만 그런 예술적인 부분하고 어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생산물이 아니라 수공으로 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이렇게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뭐 목공예가 됐던 뭐 가죽공예는 조금 공해가 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수지로움이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예술과 접목되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수공예적인 산업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집단화시키고 유치하는 게 어떨까. 저런 상상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남춘천역에서 내려. 그래서 그 밑에 남춘천역 그 밑에 풍물시장을 한번 딱 다 보고요. 또 한쪽 블록은 저쪽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술인들이 직접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예술품도 상품이 되고 산업화가 될 수 있지만 과정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문화예요. 그 밑에 쭉 해서 저는 이게 한편 보면 다른 데는 이게 어차피 지하화가 안 됐으니까 지상 그 위로 이제 2층으로 해서 전철이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춘천의 풍물시장을 왔다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단순히 와서 몇 개 김 하나 사고 뭐 과자 하나 사고 국수 한 잔 먹고 이것만 갖고 너무 단지로 와요. 그렇죠. 다 하는데 뭐 그 정도. 그럼요. 그거는 다른 데도 다 감 있어요. 다 시장도 요즘 뭐 네. 5일장, 3일장 그래서 부활해서 이 전철역 밑에를 쭉 말한 것처럼 예술인 문화촌으로 만들면 굉장히 그 자체가 이거는 저런 거죠. 유리컵 만드는 공장이 한쪽에 있어. 또 한쪽에는 뭐 그림 그리는 화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사람들이 틈틈이 와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네 창작 활동을 해.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그런 데가 예전에 사실 인사동이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 지금 인사동이 다 판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획일화된 공장제 제품을 거의 많이 판단 말이죠. 또 예술인들한테 그 공간을 굉장히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되죠.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산업 봉사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창작 활동을 하고 판매도 하고 놀러 오시는 분들은 구경만 해도 되고 그렇죠. 사가면도 좋고 그게 또 산업적 연관이 되면 뭐 예를 들어 목공간 연합이 돼가지고 또 브랜드화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쪽과도 대학과도 연결할 수 있어요. 산학협력을 단순히 무슨 공장이라든가 큰 게뿐만 아니라 예술하고도 같이 할 수 있죠. 지역에 예술 공부하시는 젊은 학생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춘천은 방향은 사실은 굴뚝 산업은 어쨌든 춘천 시민분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거니와 대한민국에 들어설 때가. 또 굴뚝 산업 유치할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뭐 아주 큰 저 대규모 공장은 들어설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여기는 아, 그럼요.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땅을 와장창 파내가지고 중도 같은 그 좋은 유적지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여기는 사실 농업도 좀 빈약하잖아요. 많이 비상하죠. 자금률이 그러니까 보면 그 자족도시의 형태를 가기 위해서 뭘 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야. 시장에도 욕심나는데 사실. 시장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랑 잘 맞는 건 오히려 자치단체장보다 저는 국회의원을 더 잘할 것 같아요. 또한 2년 뒤에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니 시장이 더 맞는 거라고. 그럴 리가. 뭐 그렇게 변화하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불안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번도 안 마음은 맡겨봤으니까. 가는데 마음은 가는데 맡겨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럼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 또 맡겨봐야 실패도 해봐야 또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타 정치인 몇 분만 사실은 이제 진보에서 이렇게 정치인 그러니까 뭐 원내에 들어가는 뭐 정치인 좀 되고 하는데 좀 신뢰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도. 그리고 요즘 뭐 사거리 인사하실 때 보면 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아. 그 자리에서 투표하면 1등 할 것 같아서. 그건 근데 모든 정치인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나갔을 때랑 달라요. 그건 확실히 네, 제가 선거는 지금 5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달라요. 진작에 이렇게 앉아서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이 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딱 눈앞에 있으니까. 이 감자에게 최근에 최문순 도지사께서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근데 5,000원에 팔았잖아요. 박스에. 그쵸. 그거 어때? 그렇게라도 팔아야 돼? 아, 그 이제 택배비를 보존한 거니까 네, 맞아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 경매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나은 가격인 건 그쵸. 맞죠.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으나 저는 농업계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많이 노력한 건 맞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예. 그리고 뭐 물론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닥쳐온 거였기 때문에 뭐 초장에 준비를 했었으면 좀 나았긴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전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최민도 지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는 거고 또 비싸게 팔면 또 사실 잘 안 나가요. 댓글 보면은 뭐 본인은 10,000원에 해도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분들 댓글 쓰신 분들과 여러 명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근데 많은 양을 팔 때는 그게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맞아. 해보면. 막상 10,000원 벌으면 판매가 확 줄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불방에 강원도 춘천 저는 이거 비싸게 줘 샀는데 이거 비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5,000원 박스당 5,000원에 비교하면 그쵸? 네, 상당히 비싸요. 소매였으니까 물론. 아. 네. 그리고 이건 로컬 푸드에서 산 거라 그 판매 가격이 대부분이 생산자한테 농가에? 직접 가거든. 그러니까 농협에서 사실은 로컬 푸드 쪽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진을 많이 안 봐요. 농협에서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는데 돈이 아깝진 않죠. 조금 큰 마트에 가면 사실 더 싸긴 한데 그게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판매인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농업인이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춘천 시민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로컬 푸드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것도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다 익었네. 감자 냄새 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장작 올렸네. 자, 오늘 마지막 장작. 한 가지 정도만 불 하는 동안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그냥 뭐 당부 말씀이나 뭐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번지기 전에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과 전염병이 같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 문명이 발달하면 전염병이라든가 이게 예방이 돼야 되거나 안 와야 치료가 되는데 빨리 할수 있거나. 이게 자꾸 변종이 생기거나 또 다른 요즘 희한하게 그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예전보다 이제 굉장히 수명도 많이 들고 의학도 발전하고 막 이랬는데 의료도 발전하고 그런 만큼 이게 자연과 환경이 같이 공존해 사는 방식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누가 그랬지? 코로나19는 저기 북극인지 남극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라며. 얼었던 게 균이. 그건 처음 들어봤네. 잘 몰랐네. 몰라 막 이런저런 막 그러니까 뭐 원인이 어쨌든 썰이 막 간에, 있나 봐.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초창기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뭐 시장에서 처음에 박쥐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부터 해서 뭐 연구소에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원인이야 뭐 나중에 밝혀지든 뭐 안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일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만나고 모이고 이러던 일상이 어느덧 그런 일상을 아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거나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동안 살아보지 않은 다른 방식의 삶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야, 이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본주의가 이 자본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에 경종을 울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예상되는 게 백두산 화산 폭발도 지금 예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 뭐 크게 나면 엄청 크게 터질 거란 얘기도 있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도 철학 교수님이었는데, 인도에서 격언인지 아니면 거기 종교적인 뭐죠? 인도 경전에 이름을 까먹었네. 경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에게 귀금속으로 선물을 하라. 보석이라고는 표현했는지 기억이 정확히는 않아요. 어쨌든 고가의 귀금속을 아내에게 선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받는 아내가 기분 좋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 사줬으니까. 근데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게 당신의 목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도 이제 가치가 오래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막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걸 팔아서 식량을 그렇죠, 산다던가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는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사재기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일이 대비가 예전에는 그런 걸로 표현됐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어떤 준비라고나 할까, 뭐 아니면 여유라고나 할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대비를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빨리 잡히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길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그리고 여름이 됐는데도 이게 안 죽어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너무 항상 낙관은 좋은데 그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적인 심정적인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길어지니까 예전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환경 문제라든가 소비 지향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안 쓰고 아껴 쓰고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소비하다가 갑자기 못 쓰게 되면 대책이 안 써지는 거잖아요. 예. 그 경기가 예를 들어 경제가 마비돼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이제 막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량 안보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준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준비, 이런 것도 뭐 생각해볼 타이밍이 준 것 같아. 타이밍. 이런 기회가 뭐. 각 나라마다 아마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나라 안에서만, 예를 들면 교역이라든가 무역이 다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동이 불편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아마 각 나라마다 고민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물고기 잡는다고 이 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 또?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강만 가나? 산에도 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놀 게 마땅치 않아서 이 강에 견지낚시하러 많이 갔거든요. 아, 많이 갔죠. 저도. 어항으로 들어다니고. 그래서 그거 갖고 오면 엄마가 거기 쪼려서 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최근에 5억이 생기면서, 빚이 5억이 생기면서 그 최저의 삶을 사는 거를 자연스럽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 비용을 얼마 갖고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더라고요. 안 쓰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신경 쓴 거는 이제 문화예술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아예 이제 없앴고, 이동에 대한 거,
이동을 거의 안 하게 되죠. 차비가 드니까 기름이 들든 차비가 들든. 그다음에 이제 줄일 건 다 줄이고 나니까 남는 건 식비더라고요. 이제 사 먹는 건 다 줄였지. 뭐 예전에 제가 많이 샀었으니까 이제 얻어먹고 다니고, 형한테도 많이 얻어먹고 다녔지만 얻어먹고 다니게 되거나,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안 쓰더라도 남이 쓰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해먹는 거, 이거 가장 싸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제철 시금치 같은 거 쌀 때 사서 그 삶아서 짜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제 국을 끓일 때 해먹으면, 겨울에 그 쌀 때 시금치 샀다가 요즘 먹고 이제 참 맛있어요. 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묵나물이라고 하죠. 비용은 예전에 돈은 없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쯤 갖고 살 것 같아요. 월세 빼고. 월세 빼고 최소 제가 생활비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한 30만 원, 40만 원? 놀라운 사실은 10만 원 갖고 살아져요. 먹는 거 포함해가지고 야, 줄이니까. 그러면 월세만 아니면 내가 한 달 일해서 한 달 일해서 1년 먹고 살겠네. 야, 거짓말 같지. 전기세,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전기세 핸드폰까지 빼고. 그리고 빼고. 그거까지만 빼고. 먹고. 그러니까 전기세 핸드폰 이렇게 공과금 빼고, 먹고, 있는 것도 사실 안 샀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사긴 사야겠죠. 때가 되면. 근데 그동안에 샀던 게 있으니까 안 샀어, 사실은. 근데 먹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비용들을 그걸 다 하니까 식비를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줄여져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 가다 먹고 싶은 게 생기는데 안 먹으면 돼.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만들고. 그 10만 원 사실은 아주 정말 뭐 최소로 살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까를 한번 어느 달에 한 2달 실험을 해봤거든. 그 전에는 내가 얼마 쓰는지 잘 몰랐는데 실험해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많이 쓰고 살았구나. 정말 예전에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럴 때는 뭐 한 달에 혼자 쓰는 게 거의 아마 혼자 쓰는 것만 다른 거 빼고 200원 썼을 거야 아마. 이리저리 다니고 하면. 근데 20분의 1 정도로. 근데 대신 사람들 만나는 폭도 많이 줄어들고, 돈 내야 될 때 좀 안 내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 좀 있죠. 한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찌됐든 뭐 10만 원은 뭐 과하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 30, 40만 원 정도면 그치. 아마 사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만 안 간다면. 아프지만 않으면. 네, 그냥 건강하게. 아프면 내 생이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큰 병만 안 걸린다면, 그래서 그런 삶을,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벌어서 좋은 데 쓰되, 이렇게 좀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 삶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고기는 요즘에 먹지 않거든요. 집에서 고기는 먹지 않고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좀 먹고. 고기 먹는 게 또 환경에도 안 좋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대비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안 좋은 재앙처럼 다가온 건 맞는데, 뭐 일단 재앙이 다가오면 또 극복도 해야 되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선거에는 좀 어때요? 더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선거 운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냥 굉장히 안 좋아요. 선거 운동하기. 그나마 이제 요번 주부터는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고. 순천에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외막골이나 후평동 목적골목 가니까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게 한동안 정말 사람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추이를 보고 계속 확진자가 없으면 이제 명함 배포하고 상가 방문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상가분들도 지금 하실 말씀도 많을 건데 그럼요.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네. 타고나는 제 친구도 수업을 못하니까 그렇죠. 수입이 없죠. 네, 수입이 없어서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나무 오래 탄다, 이거. 생각보다 저 나무 한 박스 얼만데? 이거 10,000원. 아이고, 옛날에 그냥 뒷산 잠깐 올라가면 저거도 훨씬 많이 갖고 내려오는데. 야, 이 나무 오래 탄다, 이거. 생각보다 저 나무 한 박스 얼만데? 이거 10,000원. 아이고, 옛날에 그냥 뒷산 잠깐 올라가면 저거도 훨씬 많이 갖고 내려오는데.